2022년도 지방직구급 대비 실전 모의고사 제1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민감사 청구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잘 숙지를 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 이전에는 500, 300, 200이었는데요. 지금 변경되어서 300, 200, 150 정확히 말하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에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300, 200, 150이니까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9세가 아니고 18세 연대 서명. 따라서 답은 3번 150, 18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별표 3개 하시고 300, 200, 150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9세가 18세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구가 그 사무가 끝난 날로부터 이전에는 2년이었는데 그것이 3년으로 변경되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정부 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입니다. 기억부터 보면요. 전이효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회 혼란기에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국가의 어떤 그 위기 국면에서 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을 전이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문에 보면 민간 지출이 공공 지출 대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이은 지문 보면 박언어 법칙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되면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됩니다. 맞습니다. 디귿 지문 보면 예산 극대화 가설인데요. 이거는 이스카넨의 가설입니다. 관료들이 자신들의 그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2배 정도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얼 지문 보면 파킨슨 법칙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숫자가 어떤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되는 현상을 가리키죠. 맞습니다. 미음 지문 보면 보몰 효과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의 일을 하는 걸 보면 한 2~3사람만 해도 될 일을 어떤 8명, 10명이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상승이 되고 생산 비용이 증가되니까 아무래도 국가 재정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문에 보면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이 아니고요. 상승이 되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역 지문하고 미음 지문은 틀리고 니은, 디귿, 리얼이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인데요. BTO와 BTL입니다. 여기에 BTO의 B라는 것은 build, 건설하다. T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트랜스퍼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어떤 기부 체납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고요. O라고 하는 것은 operate, 운영하다 이런 뜻이고요. BTL에 보면 B는 build, 건설하다, T는 transfer, 소유권 이전은 같아요, 국가에.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lease, 임대, LEASE 이렇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실제 운영의 주체가 BTO는 맨 마지막에 있는 O, Operate는 민간이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BTL은 정부가 임대를 받아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가는. 나의 운영시 소유권을 보죠. BTO는 정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정부. 그 다음에 BTL도 BT, 트랜스포 똑같이 정부입니다. 나가 틀렸죠. 운영시 소유권이 BTO나 BTL이나 다 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투자비 회수 방법이 BTO는 사용료, BTL은 임대료, 리스니까요. 그럼 소유권 이전 시기가 BTO 보세요. 빌드 다음에 바로 트랜스포죠. 건설이 되면, 준공이 되면 소유권 이전. BTL도 마찬가지. 빌드 다음에 트랜스포, 준공.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나가 되겠습니다. 4번은 사바티어의 옥모연합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우선 하향적 모형하고 상향적 모형을 이렇게 통합한 그 통합 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방법은 상향적 접근 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을 해요. 그런 다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다양한 집행 관련자들을 분석 단위로 한 상향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 해당하는 게 연합 A, 연합 B 이런 거예요. 연합 A랑 연합 B가 그 중간에 브로커라는 게 있거든요. 중재자. 이렇게 해서 그 밑에서부터 쭉 위로 정부로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향적 접근 방법을 채택을 하고요. 여기에 사회 경제적 조건 등등이 하향적 접근법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1번 맞고요. 2번에 보면 정부가 정책 하위 체제 내의 지지연합,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연합 A, 연합 B 이 두 그룹은 믿고 있는 신념이 달라요. 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지지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집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지지연합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아까 제가 그랬죠. 브로커, 즉 정책 중개자가 나서서 중재를 한다.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완전한 상향적 접근 방법이 아니고요. 상향, 하향을 통합한 통합 모형이다. 그래서 4번이 관계없이 맞다가 되겠습니다. 5번은 직무평가 방법입니다. 지문가부터 보면요.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 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분류법에 해당이 되고요. 지문날을 봅니다. 기준 직무를 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할 직무와 비교한다. 이것은 요소 비교법이 되고요. 지문다에 보면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검토한 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비교한다. 이것은 서열법이 되겠고요. 지문라에 보면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고요. 나중에 이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점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공공서비스 유형입니다.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좋은 하천이 있다, 호수가 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경합성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못 간다 이렇게 배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유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과소비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바로 공유지의 비격,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이 되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호수나 하천 등과 같은 이런 자원들, 이런 공유재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제는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답은 4번의 공유제가 되겠습니다. 7번은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른 것은 1번 보면 헌법상 행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틀린 문장이 되죠. 120일 전까지는 국가재정법상 내용이고요. 헌법상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 회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 회계에도 다루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거기에 30일 전까지 표시를 하시고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에 준예산은 30일 전까지가 아니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가 아니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하지 못하면 준예산 편성.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준예산은 세 가지 경우에 한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두 번째가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세 번째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런 데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4번 지문은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미국 민주주의의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봅니다. 제퍼슨주의.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자유를 대단히 강조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퍼슨주의는 바로 지방 분권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인 참여에 중시했다.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잭슨입니다. 잭슨은 정당 정치를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죠. 그래서 탈정치화 아닙니다. 2번 틀린 지문이고요. 3번의 메디슨은 다원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단들 간의 갈등 해소, 이게 정치 과정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메디슨주의가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4번의 해밀턴주의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아닙니다. 해밀턴은 초대 연방정부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9번은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래서 자원이 어느 정도 얼마나 충분한가 그 정도에 따라서 완만급총 제가 이야기했죠. 완만급총. 완부터 시작해서 여유가 좀 많이 있고요. 급총으로 갈수록 여유가 없는 상태. 그래서 완만급총. 완이 완화된 희소성, 만이 만성적인 희소성, 급이 급성 희소성, 마지막 자원이 여유가 가장 없는 게 총체적 희소성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보면은 급성 희소성은
계속 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그건 아니죠. 계속 사업도 못하는 것은 총체적 희소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완화된 희소성. 여기는 가장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맞고요. 3번에 만성적 희소성. 여기서는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죠. 계속 사업하고 계속 사업의 증가분은 됩니다만 신규 사업은 못하는. 따라서 기존 사업들의 관리의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맞습니다. 4번에 보면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이걸 따지게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입니다. 루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5가지 의사결정 흐름이 있다.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그리고 과정. 5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이 통합이 된다. 통합이 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5가지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상호 의존성을 가진다. 우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5가지 흐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지문 1번에 세입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보통 보면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2번입니다. 세출 흐름입니다. 이것은 예산 획득을 위한 경쟁이다. 따라서 이것은 선택의 정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이니까요. 선택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2번 질문도 맞고요. 3번에 보면 예산 균형 흐름입니다. 이것은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제약 조건의 정치라고 합니다. 예산 균형의 결정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역할하고 관련되는데요. 세입을 인상해가지고 정부 활동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출을 삭감해서 정부 활동을 축소할 것인가. 이것은 정부의 역할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3번에 보면 그래서 예산 균형 흐름은 두 번째 줄에 제약 조건의 정치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연계되어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에 보면 예산 과정 흐름입니다. 예산 과정 흐름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결정 권한의 어떤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보면은 지문 내용에 의사결정 이것이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이 내용은 예산 집행 흐름에서의 그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의 내용은 예산 집행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11번은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런 것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대체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화 요인이 있습니다. 그 대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행동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하는 리더의 지시가 없이도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체물. 그리고 종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시키는 거예요. 리더십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거다. 자, 그러면 가부터 봅니다. 부조화되고 모호하지 않은 과업. 이것은 대체물 그렇습니다. 맞고요. 나에 보면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리더십의 대체물이 아니고
중화물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도하의 수준이 높은 것, 이것은 리더십을 필요 없게 만들죠. 대체물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환류가 빈번하면 이것은 대체물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가와 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인데요.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보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시행착오적 학습이라고도 하죠. 어떤 걸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걸 해봤는데 좋지 않으면 다음에는 취하지 않는, 이런 게 바로 시행착오적 학습, 도구적 학습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에 참여한다. 틀린 지문이 되는데,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일명 이렇게도 부릅니다. 비목적적 적응 모형이다. 비목적적 적응 모형이다. 그래서 뚜렷한 목적은 없고요. 단지 적응적 결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결과가 어떤 허용할 만한 수준의 범위 내에 있는 한 프로그램화된 활동을 수행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이제 부닥친 상태가 사전에 설정된 범위를 벗어났는가 아닌가 이 여부만 판단해서 그에 맞는 행동을 어떤 목록에서 찾아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형태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용할 만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3번 지문에 보면 허용할 만한 수준 범위 내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허용할 만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표준 운영 절차, 즉 SOP라 그러는데 이 표준 운영 절차를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3번 지문에 보면 허용할 만한 수준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 맞고요. 4번의 합리 모형과 가장 대립된다. 맞습니다. 합리 모형은 인과적 학습입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페로의 기술 유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하나는 과업의 다양성입니다. 과업 수행 중에 직면하게 되는 예외적인 어떤 사례, 이게 과업의 다양성이 되겠죠. 두 번째 기준은 문제의 분석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과업이 어떤 다양하게 나타날 때 거기에 대처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이 쉬우냐 어려우냐, 이게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술을 페로는 4가지로 구분했었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요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간단히 보면요, 두 개 다 높은 경우는 과제 다양성도 높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도 높은, 두 개 다 높은 경우를 공학기술이라고 하고요. 두 개 다 낮은 경우, 이것은 장인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의 다양성은 낮은데 분석 가능성은 높은 것, 이건 일상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다양성은 높지만 분석 가능성은 낮은 경우, 이것은 비일상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요, 1번에 두 개의 경우가 다 낮은 경우 장인기술 맞습니다. 2번 지문에 두 개 다 모두 높은 경우는 공학기술 맞고요. 세 번째에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지만 과업의 다양성은 높은 경우, 그래서 이것은 비일상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근데 4번에 보면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과업의 다양성이 낮은 것, 이것은 일상적 기술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공무원 구분입니다. 옳은 것은요,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특정직 공무원이다. 맞고요. 나에 보면 감사원 사무총장, 이것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다에 보면 실적주의 적용 신분 보장 여부,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 맞고요. 나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아닙니다.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가와 다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국회에 보면 국회 전문위원이 있죠. 그리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있죠. 다른데요.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입니다. 그러나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이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의 답은 2번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15번은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개가 아니고 6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파면, 다음에 해임, 다음에 감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앞에 4개를 중징계라고 하고 감봉과 견책을 경징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정직은 중징계잖아요. 따라서 중징계는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삭감합니다. 따라서 3분의 2 감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 3번에 보면 감봉은 3분의 1을 감한다. 맞습니다. 왜냐? 경징계니까 그렇습니다. 4번에 보면 감사원에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그 후로는 징계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4번은 틀린 질문.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전자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지문 내용을 보면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청사진이다. 그리고 전자정보 추진의 기본 밑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정보기술 아키텍처라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하죠. 바로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 정보기술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을 보면은 정부의 어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업무를 지원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 간의 어떤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하나의 체계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건축물로 따지면 설계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은 지방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부터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이죠.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질문은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하는 경우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 예방이라든지 복구사 이런 데 발행할 수 있고요. 또 지방채의 차환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환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에 외채 발행과 지방 재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발행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이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별표 2개 하시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입니다. 이것은 별표 2개 하시고요. 기존 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걸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참여 모형, 시장 모형, 그 다음에 신축 모형, 탈내부 규제 모형, 이 4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모형, 개청제, 평면 조직. 자, 다시 한번요. 앞에 것은 기존 정부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대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참여 모형, 하이픈, 개청제,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하이픈, 평면 조직, 대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모형, 하이픈, 개청제, 하이픈, 평면 조직. 그 다음에 시장 모형, 하이픈, 독점, 하이픈, 분권화 조직. 그 다음 신축 모형, 하이픈, 영속성, 하이픈, 가상 조직. 그 다음에 탈내부 규제 모형, 하이픈, 규제, 하이픈, 기업가적 정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시장 모형에서는 집권화를 처방한다. 틀립니다. 시장 모형에서는 독점이 문제였고 그래서 대안으로서 분권화를 이야기하죠.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참여 모형. 아까 참여 모형은 개청제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평면 조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지문에 보면은 하청부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수록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신축 모형은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 아닙니다. 신축 모형에서는 영속성 혹은 항구성을 문제로 지적했죠. 그래서 가상조직이 대안이다. 정규직 확대는 맞지 않는 거죠. 틀렸고요. 4번의 탈규제적 모형. 이것은 규제가 문제점이었죠. 그러니까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규제가 너무 많았다. 창의성도 저해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을 확대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4번 지문에 보면, 경제적 규제 완화, 시장 활성화,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4번도 틀렸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거시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조제공 구전자. 그 조조제가 1상환, 공이 2상환, 다음에 구는 3상환, 전자 4상환. 기억나십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조조제공 구전자. 자, 1번부터 봅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 이게 3상환에 해당됐던 거죠. 개별 조직이었고 결정론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1번에 보면 구조적 상황 이론은 조직의 상황 조건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적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결정론의 환경 결정론이거든요. 거의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전략적 선택 이론, 조조 제공 구전자, 전자, 여기는 사상환에 해당되는, 즉 임의론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선택하는 전략이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론이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공동체 생태학, 조조 제공, 공이 바로 이상환에 해당되는 임의론이었죠. 그래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관리자들의 작용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4번에 자원 의존 이론, 이것은 조조 제공, 구전자, 자원 의존 이론, 사상환에 해당하는 임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문 내용을 보면 관리자의 능력보다는 환경 강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다시 한번요. 조조제, 요게 일성환입니다. 칸 4칸을 만들어서 제일 왼쪽 편에 있는 게 일성환이 조조제, 그 다음에 이성환, 오른쪽에 있는 이성환이 공, 그래서 조조제공. 자, 밑에 부분 왼쪽 편에 삼성환이 바로 구조적 상황이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상환이 전자, 전략적 선택 이론하고 자원 의존 이론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면 일성환은 조조제공, 조조제, 조직군 생태학, 그 다음에 조직경제학, 그 다음에 제가 제도화 이론, 조조제, 요 세 가지가 일성환, 그 다음에 오른쪽 이상환은 공동체 생태학 이론. 그래서 조조제공,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왼쪽 편에 삼상환, 구조적 상황 이론, 그 다음 오른쪽에 사상환, 전자, 저는 전략적 선택 이론이고 자는 자원 의존 이론. 그래서 조조제공 구전자 이제 숙지가 되시겠죠. 예. 19번의 문제, 사실과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헤크먼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직무의 특성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어떤 성장 욕구 수준, 이것하고 부합이 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잠재적 동기 유발 지수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직무 정체성 플러스 직무 중요성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환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재적 동기 유발 지수가 되는데, 자, 1번 질문부터 봅니다. 잠재적 동기 지수에서 직무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니죠. 방금 지수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직무 정체성 플러스 직무 중요성. 그러니까 이것은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더 중요한 게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환류. 이 두 가지는 3분의 이게 붙지 않죠. 따라서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율성과 환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허즈버그의 이요인론보다 진일보 맞고요. 3번의 자율성은 책임감의 정도와 관련된 맞습니다. 4번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직무의 특성이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 수준에 부합이 될 때 가장 강하게 동기 유발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방직구급 실전 모의고사 제1회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